반갑습니다, 여러분.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잘들 계셨습니까? 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그 당한 입장에서 어떤 구제책 내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처음 전세 사기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이제 주안점이 있었다면, 오늘은 이제 전세 사기의 피해를 입었을 때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할까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전세 사기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세 사기라는 건 처음 아주 전세 사기를 예방할 때 한 그 얘기랑 동일한데요. 짤막짤막하게 먼저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이 강의만 또 이 얘기만 듣는 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좀 생각해서 좀 설명은 앞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전세 사기란 건 개념적으로 전세하고 사기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럼 전세는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세 산다 이러면 너무 아파트나 집을 전세 산다 이런 얘기하면 결국엔 그 집을 빌려서 사용 수익하고 전세 보증금을 걸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좀 걸고 월세를 주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동산을 사용 수익한다. 대부분 문제되는 것이 원룸 아니면 빌라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사기란 거는 속인다는 거하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전세 사기를 당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다. 그러면 손해는 발생한 게 맞는 것이고, 문제는 속았느냐. 사기의 문제는 속였느냐 속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세 사기가 된다 이러면 아파트나 원룸이나 빌라를 전세 보증금을 걸고 사용 수익하는 계약을 하고 있는 중에 결국엔 끝날 때 좀 돼서 돌려받고 나가면 되는데 못 돌려받고 그냥 결국엔 그 손해를 받게 되는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구제를 이제 받아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조금 살펴보자면 유형이 그때 두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게 부산에도 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도 목동, 근데 다만 인천에도 있고 여러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에 일어난 건 목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에서도 또 일어나고, 언론의 주목을 먼저 받았죠. 그 먼저 목동 거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소유자가 이제 임대인이거든요. 전세입자. 전세계약. 이거 좀 얘기를 좀 쉽게 하려면 전 금액을 이제 보증금을 전체 다 걸은, 원래 이 전세라는 게 결국엔 보증금 얼마 걸고 월세 이렇게 좀 걸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이렇게 하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 아니면 월 5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한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전세를 전체 통으로 전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내용은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내가 이제 청년들에게 세를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 전세를 들은 사람이잖아요. 전세를 들은 사람이 어떤 소유자인 임대인을 세를 놓는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해서 내가 들어가서 사는데, 문제는 목동에서는 여기 그냥 가장 소유자 내지 이 소유자가 이제 결국엔 이렇게 임대업자는 공인중개사였죠. 여기 목동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끼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나 입장에서 청년이네, 내가 청년입니다. 내 청년 입장에서는 세를 들어서 이렇게 소유자하고
공인중개사를 끼워서 이 사람이 중개를 해서 이 사람은 중개만 하고 중개는 이게 가운데 여기 딱 이렇게 끼워서 뭐 세를 놓는 사람, 세 드는 사람 그 둘이 이렇게 원룸을 갖다가 이렇게 세를 놓게 해주고 돈 주고 끝나면 돈 돌려받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때 문제는 여기 이렇게 돈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개인 파산을 당했거나 아니면 뭐 부산역이나 서울역 가면 노숙자들 뭐 결국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재산이 없는 무자력한 사람, 재산이 없는 걸 무자력이라고 하거든요. 없는 사람 명의로 이렇게 소유자를 만들면 소유권이 결국에 마무리 지을 때 전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교정을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파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처음 이 산 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소유자로 어쨌든 빨리 갈아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반환해 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뭐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거죠. 돌려달라는데 연락도 안 받고 배째라 이러면 먼저 황당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목동이었고 여기는 이 경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사기고 동탄 거는 그때는 그러니까 갭 투자 문재인 정부 할 때 이 부동산 가격을 그 공급을 줄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확 올랐습니다. 제 출발이 강남부터 쭉 오르기 시작해서 강남 주변에 오르고 그다음에 강북으로 퍼져나갔다가 서울 인근으로 쫙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공급을 줄이고 신규 공급을 줄이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서울에 강남에 살던 사람은 강남 밖으로 서울에 이제 이쪽 동서남북으로 좀 퍼져나갔고 이쪽이 강남이 남쪽이니까 강북이나 강서나 강동이나 이런 쪽으로 퍼졌고 그 강동이나 강서나 강북에 살던 사람들은 또 이제 수도권으로 옆으로 이제 위성도시들로 이제 다 나가서 살게 된 거죠. 그래도 아파트 살던 사람들은 작은 소형 아파트로 살고 소형 아파트 사는 사람은 빌라로 나가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서 다 밀려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가격을 올린 것이 주택이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이 살려는 욕구가 이제 청년들이 집은 이제 필수적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공급이 조금만 줄면 그냥 그 가격이 확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만약에 보석이나 예를 들면 술이나 이런 것들은 안 먹어도 되는 건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조금만 줄어들면 그냥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공급을 좀 늘리고 이렇게 되니까 가격이 확 폭락을 했잖아요. 한 20% 이상 빠져 있거든요. 이 갭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 똑같은 구조에서 소유자가 임대인인데 임차인 세입자에게 똑같이 전세를 이렇게 줬어요.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끼어있다 하더라도 이처럼 뭘 속이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가 똑같이 이 경우를 놓고 이제 이해를 해 보십시오. 자, 나 청년이 나 입장에서 이제 동탄에 뭐 그때 아파트들이 이렇게도 있고 원룸도 있고 하니까 가가지고 누구 전세를 들었어요. 이건 정상적인 이 공인중개사가 끼어서 이런 중개를 했어요. 우리가 통상 보는 거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여기서의 문제는 최초 이제 들어가서 전세 계약할 때 이제 나올 때 보통은 2년 정도 이렇게 정도 계약을 하거든요. 그 2년 정도 후에 이렇게 감아 보니까 이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억 5천이었다고 봐요. 근데 전세가가 이 당시는 80%, 9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80%, 90% 이렇게 되면 90%면 1억 3천만 이렇게 였다고 봐요. 예? 내가 살려고 하면 1억 5천인데 전세 가격 이러니까 전세 가격을 그냥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저 이렇게 우선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최초로 전세를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매매가가 지금 20% 떨어지니까 이 3천만 원이죠. 1억 2천만 원. 더 떨어지면 1억. 그럼 뭐예요? 부동산 가격이 차이는 이 매매가가 이렇게 팍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나는 1억 3천만 원을 지금 넣어놓고 딱 2년간 전세 살고 있는데 가격이 1억 2천, 1억 1천 이렇게 됐는데 이게 1억 2천이 된 게 이게 문제는 이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사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채도 있고 뭐 50채도 있고 몇백 채도 있고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만약 1억이다, 1억 2천이다 그러면 여기 돌려줄 게 1,000만 원인데 100채면 1,000만 원 곱하기 100이 되니까 10억. 1억이면은 3천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30억. 나는 이렇게 뭐 비싸게 1억 5천에 갭 투자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이래 가지고 이게 더 오를 거라. 이 지금 임대사업자 생각은 이 1억 5천이 이래 오를 거라 생각하고 샀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오르면 전세 가격을 더 올려받으니까 많이 사면 이익이 더 생기잖아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싹 바뀌어버리면서 가격이 한 20, 30%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를 드는 사람은 지금 못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이 사람들이 뭐 돈 못 받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상황에 놓으니까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청년들이 막 쏟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단화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동권은 이게 형사적으로 보면 사기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아예 처음부터 작당을 하고서 이제 중개업자들까지 끼어가지고 주인이 이걸 안 돌려주려고 돈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 구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목동권에 있어서는 금액을 사실은 어떤 거는 이제 시세보다 이게 아파트 같으면 KB 시세가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KB 시세도 알 수 없는 신축 빌라 이런 걸 막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라를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은 되게 꼭 이렇다 이렇게 얘기 못하지만 아무래도 아파트 살 형편이 아직 안 되거나 새로 이제 반지하나 원룸에 살던 사람이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내지는 좀 넓혀가면서 이제 아파트 가기 전에 사는 곳인데 신축 빌라는 또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격대를 아예 이런 식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 산 게 아니고 매매가를 넘거나 매매가에 근처 가는 이런 금액을 막 전세를 일단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되는 요소가 커요. 근데 그러면 그래서 사기로 이렇게 고소를 지금 했어요. 이게 진행 중인데 사기 고소해서 사기의 결과는 뭐가 되느냐 처벌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도 징역형을 받아서 교도소로 가든지 혹은 이제 돈은 여기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사기가 되면 이 정도 되면 징역형이 나오거든요. 징역형에서 교도소 사는 문제만 있지 뭐 돈을 받는 이 부분이 지금 문제니까 돈은 결국에는 어떻게 이 지금 이 부동산 다른 것들은 재산이 있으면 하는데 민사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살고 있는 빌라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경매를 하거나 민사재판 판결 받아서 경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밖에 지금 없는 처지에 놓이니까 되게 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대책이 뭐 쭉 많이 나와서 뭐 전세 보증 보험을 받아서 이게 아예 보장을 해준다 만다 이런 대책들을
지금 막 쏟아내고 있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왜 민사적으로는 이 경매를 해보면 한 빌라라도 한 80% 전후로 낙찰이 되는데 좀 쉽게 얘기해 보면 이게 1억 5천짜리였는데 80% 1억 2천인데 내가 살고 있는 가격이 1억 5천에서 지금 떨어진다는 거죠. 1억 2천으로. 근데 나는 보증금을 1억 5천을 넣어놨다. 그러면 뭐 받을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돈을. 되게 난감하다는 거예요. 난감하니까 이제 집단으로 피해를 호소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은 뭐 정부가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하고 이렇게 왜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정부를 뭐 좀 얘기를 하자면 결국엔 이 가격을 공급을 갖다 확 줄이면서 부동산 정책을 잘 못한 피해를 청년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탄권, 갭 투자 이런 것들은 이건 사실 전세 사기에 각각 전세 사기고 이거는 갭 투자란 말이에요. 갭 투자는 입장에서 보자면 자 이렇게는 형사적으로 고소는 해놨는데 이게 사기가 될지는 의문이에요. 아니 내가 입장 바꾸면 가격이 부동산이 막 뛰니까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는 요소가 크죠. 왜 부동산을 하나만 살고 있는데 부동산 해가지고 2개에서 돈 벌려고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해가지고 100개씩 또 임대 사업이란 걸 또 약간은 부추긴 측면도 있거든요. 주택사 안정을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또 이제 사기로 이제 막 몰리는 이런 형국이 되긴 한데 어쨌든 집 원룸이나 이런 걸 지어가지고 돈 벌려고 했는데 그 집을 가지고 너무 무리한 거 했나 아니냐라는 윤리적 비난은 변론이고 어쨌든 이게 사기를 속인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게 이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많이 사가지고 많이 지었는데 가격이 지금 오를 게 아니고 가격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20% 30%인데 올랐으면 돈 벌고 좋았을 텐데 20, 30% 떨어진 상황이니까 사기는 좀 진짜 인정하기가 좀 애매해 보이고 민사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크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보호법상 보호되지 않을 때 이게 요건이 이제 대부분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호를 조치를 할 때 이게 보면 주민등록 등록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가서 거주하고 있을 때 요 요건이 될 때는 대부분 또 다른 측면인데 이걸 아예 안 했을 경우는 보호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일반 민사채권자가 돼요. 이런 경우는. 일반 민사채권자는 내가 이걸 만약에 아예 안 했다 둘 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경우는 그냥 일반 채권자가 돼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5천, 1억 2천인데 만약에 한 80%에서 1억이 낙찰이 됐다 이러면 이 1억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있을 때는 나는 1억을 가지고 그냥 똑같은 순위로 그냥 같이 가서 배당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배당을 받는다는 게 그게 뭐냐 우선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게 많아가지고 다른 공사업자나 돈 빌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채권자로서 다 들러붙으면 그 금액에 비례해가지고 나는 배당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 나는 그 금액이 내 1억 중에서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고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이제 되게 갖추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이거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가서 이제 그 살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는 잘 알고 있다고 대부분 가서 이제 동사무소 가가지고 이제 주민등록 신고하면서 전입신고하고 그다음 가서 살고 있는 요건들은 다 되니까 대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보호되는데 그럼 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또 다른
이사 가야 할 때 하고 살아야 할 때. 이쪽이 제일 본론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이게 살고 있는 곳을 옮겨서 딴 곳으로 가야 될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 아니면 계속 살아야 할 수 있을 때 하면, 자, 두 가지를 이제 나눠보면, 살아야 할 때는 그냥 좋은 방법은 그냥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그냥 살고, 이제 예를 들면 월세가 조금 있다. 그럼 월세를 안 내는 거죠, 뭐, 결국에. 계속 살면서 뭐 그냥 좀 버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내가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데, 보호장치로 이제 법이 허용해 주는 것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겁니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딱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을 내가 보호를 해줘야 된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못 산다. 그렇지만 나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으니까 여기 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해주면서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딱 임차권 등기가 딱 돼버린다는 거예요. 보증금 얼마. 그럼 다른 사람이 세 들어오거나 살려고 할 때는 이 뭐야, 세 들어 있는 사람이 돈 못 받은 사람이 있네. 이거 내줘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요 금액만큼 안 하거나 결국에는 안 사거나 이걸 감안해서 이제 사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선 이사를 불가피하게 가야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계속 거주하면서 이 동탄에 있던 사람이 이 문제가 불거준 거는 이 소유자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 가격을 사라고 한 겁니다. 이 계속 거주를 하는데 채권자들이 경매를 이렇게 판결문 받아서 경매를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에는 배당에서 우선순위는 받는데 낙찰가가 예를 들어서 이게 80% 전후로 이렇게 낙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낙찰가보다 이 경매가 하면 이 배당은 받지만 이 낙찰가가 80% 떨어지니까 낙찰을 받지 말고 이 소유자가 이제 한 얘기는 대신 사라. 이게 사라고 한 겁니다. 시세대로. 그 주인 입장에서는 알고 보면 야, 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게 누군가는 어떤 채권자들이 경매를 넣으면 시세보다 한 20% 떨어진 80%로 낙찰 받는 걸 배당을 받을 텐데, 그러지 말고 너는 아예 네가 살면서 이걸 내가 시세대로 이 가격이 좀 떨어졌지만 네 보증금 가지고 이걸 살 수 있으면 이제 사라, 이런 제안을 그때 했던 겁니다. 취지는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완벽하게 이 임차 전세 사기에 이렇게 피해가 됐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좀 없어요. 그걸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세금 보장해주는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걸 들어서 지금 정책이 시행하고 있는 걸 들어서 그걸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데, 그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대부분 되었다. 그러면 이사 가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신청에 나가서 살고는 있으면서 이걸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이게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경매했을 때 내가 배당에 들어가서 이걸 배당받는 수밖에 없는 거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냥 계속 살면서 월세를 안 내고 계속 버티면서 살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또 다른 채권자가 이걸 판결문 받아서 이 부동산 내 살고 있는 빌라를 경매를 한다면 배당을 받는데, 배당은 결국에는 시세보다 80% 정도밖에 못 받으니까 그러지 말고 주인이 지금 이 경매 되기 전에 너 보증금 했던 그 보증금하고 이게 이 차이만큼 요걸 사가지 가라, 차라리 네가. 그러면 뭐 시세는 떨어졌는데 어쨌든 네가 경매를 낙찰받아서 배당 들어갔을 때보다는 조금 20%라도 이익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제시했던 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난 100% 다 받지 못하는
동탄 쪽에서의 세입자들은 뭔 소리냐 이러면서 그냥 고소하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던 게 이 사건입니다. 오늘은 그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에 이제 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